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도기 두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요, 바로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기를 해석을 할 때 그냥 그 자체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등가 회로를 가지고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는요, 자, 먼저 결과부터 적어드리면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등가 회로가 거의 일치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 그리고 변압기의 그 작용이 서로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측에 삼상 전원을 인가를 했을 때, 자, 삼상을 인가했을 때 우리가 자속이 만들어지고요. 1차 측에 유기 기전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회전 자개가 2차 측에도 2차 측 유기기전력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2차 측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흘렀었죠. 자, 그리고 그 전류가 자기장과 다시 작용을 해서 우리가 토크를 발생시켜서 우리 이 R하고 원판의 예시를 들면서 회전자가 회전을 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작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등가 회로도 결국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 회로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차 측이고요. 이것이 2차 측이 되는데 지금은 정지시입니다. 정지시. 그래서 우리가 정지시의 2차 측 유기기전력과 정지시의 1차 측 유기기전력이 동일하다라고 했었고, 자,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동일하게 붙여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정지시예요. 자, 정지시는요, 지금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락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면, 자, 유도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곳에 저항 하나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정지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저항이 없어요. 자, 그냥 운전을 했을 때 지금이 저항 성분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된다. 지금 그림에도 이렇게 지금 모르는 지금 저항 성분이 하나가 생겼죠. 자, 그럼 이 저항이 왜 생기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가 회로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차 측을 가지고 1차 측과 2차 측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차 측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R하고 원판에서도요, 자석을 돌리고 R하고 원판이 회전을 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회전을 하는 것이 전동기죠. 그래서 1차 측, 그 자기장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2차 측 R하고 원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지시의 등가 회로를 보면요, 이렇게 2차 측만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정지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우고, 자, 한번 정지시의 등가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지시의 2차 측 유기기전력 E2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였죠? 우리가 정지시는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에 발생하는 기전력이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장을 끊는 횟수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E1과 E2가 서로 같다라는 식이 있었죠. 우리가 기존에는 여기에 S가 붙어 있었는데, 자, 정지시는 슬립이 1이잖아요. 그래서 슬립이 1이 돼서 E2와 1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E2는요, 우리가 정지시 2차 측 유기 기전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R2와 X2로 성분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때 전류가 흐르겠죠. 지금 단락된 상태잖아요. 정지시에 단락된 상태니까 이 전류가 있고, 그 전류를 우리는 그냥 옴의 법칙으로 뭐 루트에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E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회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정지시예요. 그럼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자, 운전을 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 발생을 했었죠? 바로 슬립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슬립이 1이었다면 이제 유도전동기의 운전시 슬립의 범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슬립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등가 회로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자, 회전시 등가 회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측 유기기전력이 지금 S의 E2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S의 E2로 바뀌냐? 자, 우리가 E2다라고 하는 것이 S의 E1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전 시의 2차 측 유기 기전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S의 E1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E1은요, 운전 시에, 즉
회전 시 1차 측 유기 기전력이 되고요. 결국에 이 1차 측 유기 기전력은 정지를 하든 회전을 하든 동일하니까 우리가 S에 이 원으로 자 이때 이 원은 정지 시의 1차 측 유기 기전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지 시 운전 시를 구별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죠. 교재는 E1S, E2S로 표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닷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있는 것이 운전 시고요. 다시 없는 것이 정지 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S21에서 이 E1은요. 정지 시 2차 측 유기 기전력과 동일하죠. 그래서 S의 E2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 시 2차 측 유기 기전력을 S의 E2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여기서의 이 E2는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등가 회로가 회전 시, 운전 시라고 하지만 이때는 정지 시 2차 측 유기 기전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슬립이 곱해지니까 이게 운전 시에 2차 측 유기 기전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 그래 E2에 S가 붙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보시면 리액턴스에도 지금 슬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일은 L 성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L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리액턴스로 바꿔주면 우리가 이 리액턴스로 바꾸면 J 오메가 L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이때 이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2파이 F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결국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을 자 유도전동기도 동일하게 4.44의 F 파이의 N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상수 지워주고요. 그리고 자속도 일정하고 건수 일정하니까 유기기전력이 결국 주파수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주파수가 증가하면 유기기전력도 증가하고요. 감소하면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전력에 지금 슬립이 붙었었죠. 자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운전 시에 슬립이 고려가 되는데 그래서 주파수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주파수 성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리액턴스 성분도 결국에 이 슬립을 고려해줬다. 그러니까 주파수와 기전력이 포함된 성분은요. 우리가 슬립을 고려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회전시 등가 회로를 나타냈어요. 자 이때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I2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를 지우고 자 여기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2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ohm의 법칙이죠. 우리가 Z분의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임피던스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자 임피던스는 루트에 R의 제곱 지금 R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R의 제곱 플러스 S X2의 제곱에 루트분의 지금 전압이 뭐죠? SE2다라고 했습니다. SE2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곱이 아니죠. SE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분자 분모에 S분의 1 그리고 S분의 1을 곱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일하게 S분의 1을 곱해줬으니까 식은 동일하죠. 결국 약분이 되니까 자 이걸 고려를 하시면요. 자 분자의 S와 S가 약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분자는 어떻게 되냐. 자 분자는 약분됐으니까 그냥 E2가 되고요. E2가 되고 자 이 S분의 1을 이 루트 안에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루트에 자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들어가니까 우리가 x2의 제곱에 루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I2라는 그 전류를요 동일하지만 지금 식을 바꿔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회로가 어떻게 되냐. 자 지금은요 E2가 그냥 E2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R2의 자리에 S분의 R2가 들어가고 X2에 그냥 SX2가 아니라 X2가 들어가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 동일하게 회전시 등가 회로에서 자 회로가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동일하잖아요. 자 이곳에 흐르는 전류도 어차피 같은 회로였는데 우리가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자 임피던스분의 전압을 대입하면 이러한 식으로 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회로는요 동일한 회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E2는 뭐겠어요? 당연히
정지 시에 2차 측 유기 기전력이 되겠죠. 지금은 회전 시 등가 회로지만 이때 이 기전력은요. 저희가 지금 바꿔주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꿔주었다. 이것을 대입했다라는 것을 꼭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우리가 한 가지 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S분의 R2로 바뀌었죠. 자, 지금 저항 성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전에 우리가 R2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시 R2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S분의 R2를요. R2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공짜로 바꿀 수가 있냐?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그냥 S분의 R2가 R2로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라고 하는 것이 뭐 1이 된다. 이게 성립을 합니까? 2는 1이다. 뭐 이런 철학적인 식이 다 있을까 싶으니까 우리는 이과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2를 더해줘야 1 더하기 1이 2지 이렇게 납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S분의 R2를 R2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무언가를 더해줘야 되겠구나. 자, 무언가를 더해줄 건데 우리는 그것을 라지 R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라지 R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R2 플러스 R 무언가를 더했을 때 S분의 R2가 되면 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R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R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자, 이 R2를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S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결국 무엇이 되냐? 자, 우리가 S분의 1 마이너스 S에 R2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S분의 S 곱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S분의 1 마이너스 S R2를 더해주면은 그것과 R2가 더했을 때 S분의 R2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언가가 생겼어요. 무언가가 생기면요. 그럼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 내가 이 S분의 R2를 R2로 바꿔주게 됐을 때 그 회로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회전시 등가 회로에서 이제 다 바꿨어요. 자, 이렇게 E2 그대로고요. X2 그대로고 우리가 원하는 R2로도 바꾸어 주었어요. 자, 그럼 이때 무언가가 추가가 되었죠. 이렇게 R은 S분의 1-S에 R2가 추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게 생겼어요. 없는 게. 자, 우리가 지금 이 회로는요. 결국 정지시 등가회로와 동일하죠. 지금 이 R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E2, R2, X2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까먹으셨을까봐. 자, 이런 식으로. 자, 정지시에 기존에는 E2, R2, X2였어요. 자, 그런데 운전을 하니까 내가 이 값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두었을 때 무언가가 생겼다? 바로 R은 S분의 1-의 R2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생겼구나. 자, 운전 시에는 이런 게 발생을 하는구나.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 이 저항 성분이 무엇이냐? 결국 운전을 합니다. 자, 정지시는요. 움직이지가 않죠. 즉 출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자, R하고 원판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출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을요.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R을 S분의 1-S의 R2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출력이 이 저항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전동기가 회전을 하면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 정지시 그리고 운전시의 등가 회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우리가 자, 지금 어딨죠? 자, 여기에 자, 지금 회전시 등가 회로가 기존에 S분의 R2였어요. 자, 우리가 E2 그리고 X2로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저항이 운전시는 S분의 R2였고요. 그리고 정지시는 R2. 다시 R2였어요. R2. 자, 그럼 여기서 결국에 S분의 R2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우리가 R2 플러스 S분의 1-S의 R2. 이 둘을 더한 게 결국 뭐다? 바로 이 S분의 R2가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거다. 저항을 나눠준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등가 회로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력의 변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 등가 회로가 있어요. 이 등가 회로는 모두 우리가 운전 시에 유도 전동기 등가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 시에 이렇게 기존에 E2, X2였다면 우리가 저항 성분이 S분의 R2였는데 이것을 R2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R2가 되고요. 우린 추가로
우리가 넣어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해준 무언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R은 S분의 1-S, R2라는 그러한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볼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이 2차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해볼게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R2에서 I2의 제곱을 곱해주시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손실이 되겠죠.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이 동손, PC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죠. 즉 이곳에 내가 I2의 제곱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출력이 되는구나. 우린 그것을 기계적인 출력이다라고 해서 P0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출력이 발생을 하고요.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출력과 손실을 더한 만큼의 우리가 2차 측에 입력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P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2 마이너스 동손을 뺐을 때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을 얻는다. 입력 마이너스 손실은 출력이다 라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끔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이 X2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고려를 하지 않나요? 이 전압강은 왜 고려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결국 뭐죠? 이 P2는 유효분이죠. 자, 우리가 이 출력과 손실을 더했을 때 그만큼 넣어줘야 할 유효분입니다. 유효분. 우리가 유효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유효분끼리만 계산을 해서 표현했죠. 이 무효분 성분은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P2와 PC 그리고 P0의 관계를 한번 뽑아낼 건데 우리가 지금 교재처럼 동일한 순서로 우리가 P2대 여기다가 P2대 동손이죠. 정확히는 2차 측 동손이기 때문에 PC2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출력이죠. 기계적인 출력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P0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동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I2의 제곱에 R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0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I2의 제곱에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 라지 R 이것을 적으면 이렇게 S분의 1-S의 R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게 입력 P2였죠. 자,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둘을 더했을 때 이렇게 잠시 여기 가로가 이상하죠. 자, 이렇게 더했을 때 무엇이 나오냐? 자, 정리를 하면요. 자, 이렇게 I2의 제곱에 S분의 R2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요. 이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모두 R2니까 유효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X2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뽑아냈어요. 자, 그럼 지금 동일한 게 뭐죠? 동일한 거. 지금 이 식들의 가장 동일한 것을 I2의 제곱 그리고 R2 그리고 I2의 제곱 그리고 R2 그리고 I2의 제곱 R2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전부 날려버릴게요. 우리가 다 약분했다라고 한다면 자, 식이 어떻게 바뀌냐? 자, P2는요 S분의 1이 되고요. 자, PC2라고 하는 것은 1이 되고 자, P0다라고 하는 거는요 S분의 1-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곱하기 S 곱하기 S 곱하기 S를 동일하게 해주어도 식은 똑같겠죠. 자, 그러면 그 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냐? 자, P2대 P2C 대 다시 PC2 대 P0다라고 하는 것이 1대 1S 대 1-S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내용을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를 하시면서 우선 마지막에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까지 꼭 해주셔야 해요. 이 식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교재 밑에를 보시면요, 지금 전력의 관계다라고 해서 동선을 P2 2차 측 입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자, 그럼 결국 뭐냐? 자, 동선과 2차 측 입력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하니까 우리가 P2 대 PC2는 자, 우리가 뭐라 했죠? 자, 1대 S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대 S니까 자, 이렇게 곱해주시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PC2라고 하는 것은 S의 P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밑에 더 계속 보시면 기계적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차 입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2차 입력 P2 대 P0는 1 대 1-S구나. 또 마찬가지로 곱해서 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관계가 1 대 S 대 1-S다라는 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 외에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식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효율을 한번 볼게요. 2차 효율은요, 우리가 2차 측 회로에서 넣어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에 입력이다, 다시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2차 측 효율, 이타2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입력이 뭐였죠? 우리가 2차 입력 P2가 되고요. 출력이 뭐다?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 P0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P2가 뭐였어요? P2가 1이었습니다. P2가 1이었고, 그리고 자, 여기서 P2가 1이었고, 자, 맞죠? P2가 1이었고, 그 B가 P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S니까 결국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1-S다라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말은 무엇이냐? 슬립이 클수록, 즉 회전이 되지 않을수록, 2차 측에 우리가 회전자가 회전이 되지 않을수록 이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자, 슬립이 작으면요, 우리가 출력이, 토크가 다시 회전자의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게 회전자 속도가 빠를 때 우리가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2차 효율은 1-S다라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식, 그리고 교재에 적혀있는 식 모두 어디서 시작이 됐죠? 우리가 1대 S 대 1-S가 나온 것이고요. 그 내용이 모두 이 등가 회로에서 유도가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전력의 변환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에너지 변환입니다. 그래서 교재 뒷장을 보시면요, 에너지 변환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유도전동기의 1차 측과 2차 측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에너지 변환을 보시면요, 내가 처음에 유도전동기 1차 측에 입력을 넣어주게 됩니다. 입력을 넣으면요, 1차 측에서 발생하는 철손, 그리고 권선에서 1차 측 권선에서 발생하는 1차 동선을 뺀 나머지가 1차 측 출력이 될 거예요. 그때 이 1차 측 출력이 결국 2차 측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2차 입력이 되겠죠. 자, 2차 입력이 넘어와서 우리가 다시 2차 측 권선에서 발생하는 동선을 제외를 했을 때 그게 바로 기계적인 출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정리를 하냐? 가끔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계적 출력이다라고 했어요. 자, 기계적인 출력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건 결국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동기의 부하를 어떻게 달죠? 우리가 전동기 회전축의 부하를 달아서 같이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출력은요,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 의한 출력이에요. 그럼 부하에 실제 공급하는 최종 출력은 어떻게 되냐? 그 최종 출력은요, 우리가 이 기계적인 출력에서 기계손을 뺀 나머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최종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서 출력이, 이 기계적인 출력은 맞는데, 자, 회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회전 기기는 주변의 공기 혹은 그 외의 물질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기계손이었죠. 그러니까 그 손실까지 고려를 한 나머지가 실제 내가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유도전동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15kW 아니면 몇 kW에서 앞에 몇 kW의 유도전동기다라고 한다면요, 그 kW는 항상 최종 출력이 된다. 우리가 그 값은 최종 출력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주어진 값이 결국 최종 출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출력이 필요할 때, 기계적인 출력을 대입을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주어진 그 킬로와트를 그냥 대입을 하더라, 최종 출력이라면서 그냥 기계적 출력으로 대입을 하더라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라고 합니다. 자, 그 문제는요, 이 기계손이 무시가 되었다라고 조건을 제시했거나 혹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손이 무시되거나 혹은 없다면요, 이 최종 출력이 결국 뭐가 됩니까? 기계손이 없으니까 기계적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기계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이 최종 출력 값을 그대로 기계적인 출력에 사용을 해도 되고, 만약에 이 기계손이 실제로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값은 최종 출력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출력을 계산하고자 라고 한다면 기계손을 넘겨서 기계손을 더해준 것이 바로 기계적 출력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기계적인 출력에서 기계손을 뺀 나머지가 최종 출력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예제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15kW 삼상 유도 전동기에 이때 15kW가 뭐냐? 바로 최종 출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기계손이 주어졌어요. 기계손이 350W 그리고 전부하시 슬립이 3%이다. 이때 전부하시에 2차 동손을 묶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 분필 어딨죠? 자, 여기에 이렇게 P2대 2차 측 동선 PC2대 P0다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가 뭐라 했었죠? 바로 1대 S대 1 마이너스 S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슬립이 주어졌어요. 슬립이 3%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S가 0.03 0.03이 되고요. 여기에 0.03을 빼주게 되면은 0.9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뭐죠? 바로 전부하시의 2차 동선입니다. 자, 2차 동선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뭐밖에 없죠? 기계손이랑 그리고 15kW, 즉 최종 출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을 알아야지 이것에 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적인 출력은 기계손을 뺀 나머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P0다라고 하는 것은 자, 최종 출력이 15kW다. 그래서 이렇게 15,000W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기계손이 얼마다라고 했죠? 바로 350W. 그래서 기계손을 더한 나머지가 이게 바로 기계적인 출력. 기계손을 더해서 우리가 이거에 15,350W가 나온 것이 바로 P0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계손이 무시가 되었거나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주어진 15kW를 그대로 대입을 해줘도 되지만 기계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걸 꼭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C2와 P0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식을요. 이렇게 PC2대 P0는 자, 바로 한번 답을 적어볼게요. 자, P0가 지금 15,300입니다. 15,350이죠. 15,350은 우리가 그 비율이 0.03대 0.03대 지금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0.03대 0.9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PC2니까 이것을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PC2라고 하는 것이 0.97분의 15,350에 곱하기 0.03을 곱해준 값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475W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계손이 주어지면 우리가 최종 출력을 기계손과 더해서 이 P0를 구해줘야 한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도에 따른 토크 곡선을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시험에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토크의 곡선이 유도전동기는 처음엔 이렇게 작았다가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 최고점을 지나서 떨어지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은 우리가 전동기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하가 달려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동기가 회전할 때 두 개가 모두 토크가 있을 겁니다. 부하 토크와 그리고 전동기 토크가 일치를 할 때 우린 그때가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전에 한번 배웠었죠. 그리고 그러한 토크를 우리는 전부하 토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기동시는요. 이 전부하 토크,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그 토크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처음에 움직일 때 더 많은 힘이 들었죠. 즉 정지해 있는 회전자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토크가 초기에 더 크게 필요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토크가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자, 그럼 여기서 부하 토크 그리고 전부하 토크의 차이만큼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더 컸을 때 우리는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크가 증가하는 지점이 바로 이때가 전부하 토크와 그 전동기 토크 사이의 차, 우린 이것을
가속 토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크가 증가를 하다가 최대 토크를 찍어요. 최대 토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도요.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남은 그 토크를 가지고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크가 떨어지다가 속도가 증가하면서 그 토크가 서로 같아질 때 전부하 토크로 이때에서 안정적인 부하가 달려있을 때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크 곡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그냥 기억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최대 토크가 되는 지점에서의 슬립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은 속도가 0일 때고요. 그리고 속도가 최대일 때입니다. 속도가 최대일 때인데 자, 우리가 이 속도가 여기가 가로축이 n이죠. 회전자 속도가 기준이에요. 자, 속도가 0이면 결국 뭐예요? 슬립이 1이다. 즉 기동 혹은 정지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n이 동기 속도 n과 같아질 때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손실률이 없는 슬립이 0인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럼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지점에 슬립이 있을 거잖아요. 그 슬립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우리가 최대 토크가 발생할 때 그때의 슬립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x2분의 r2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 비례추이를 할 때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토크를 한번 공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토크 공식 우리가 동일하게 타우다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를 뉴턴 미터다라고 했을 때 9.55에 자, 토크가 어디서 발생을 하죠? 바로 회전자에서. 회전자가 회전을 하니까 회전자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n분의 우리가 기존에 p다라고 한다면 이 값들은 모두 회전자에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자의 속도는 그냥 n이었죠. 그리고 출력인데 우리가 회전자에서 발생하는 출력이 결국 뭐다? 기계적인 출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0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요. 자, 한번 동일하게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동일하게 9.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ns는요. 우리가 결국 ns의 동기 속도에 1-s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P0다라고 하는 거는요. P2에 1-s다라고 그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1-s 그리고 1-s가 서로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자,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크가 우리가 처음에 전압을 인가하는 그 동기 속도분에 왜 2차 입력을 기준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요. 자, 토크는 회전자에서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회전자 속도분에 기계적 출력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동일한 식으로 바꿔줌으로써 그 식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토크가 바로 단위가 뉴턴 미터가 된다. 자, 킬로그램 미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9.8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9.8을 나눠주면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이렇게 관계를 뽑아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ns다라고 하는 거는요. ns는요. 일정한 속도죠. 동기 속도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9.5 상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9.5에 ns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무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냐? 이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입력에 비례하구나, 동일선상에 있구나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P2다라고 하는 것이 동기 와트가 됩니다. 이 동기 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ns의 속도로 움직일 때 우리가 이 2차 입력을 토크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을 토크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동기 와트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그대로가 시험에 나와요. 자, 속도가 일정할 때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동기와트다. 혹은 동기와트는 어떤 걸 가지고 표시를 한 건지. 그럼 우리는 토크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가 일정할 때 2차 입력을 나타낸 거구나 라고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토크가 2차 입력에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뽑아냈어요. 자, 이 관계를 가지고요. 지금 교재 밑에를 보시면 토크와 전압의 관계, 그리고 토크와 슬립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있는데, 자, 이 개념은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만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서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활용도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유도하는 과정은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토크와 전압 관계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식을 알고 있어요. 이 관계를 알고 있어요. 이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P2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자, 2차 입력이었어요. 근데 유효분이니까 우리가 E2, I2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린 등가 회로에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만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이 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 바로 전압의 제곱한다라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토크와 슬립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슬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우린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두 꼭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크게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유도 과정이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이 관계를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자주 푸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3상 유도전동기의 토크가 되고요. 자, 계속해서 비례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비례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례추위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 이렇게 속도와 토크 곡선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일정하다가 이렇게 가속을 하게 돼서 최대 토크를 찍고 그리고 떨어지는 이러한 곡선을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동기속도 NS로 운전을 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은 회전자 속도가 우리가 0일 때, 회전자 속도가 0일 때 N이 0일 때가 되고요. 여기는 N이 NS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N이 0이다. 정지했을 때는 혹은 기동을 했을 때는 슬립이 1이고요. 그리고 동기속도와 동일할 때는 우리가 슬립이 0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 실제 이 구간은요, 이상적인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은 사실 존재를 하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슬립이 0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하 토크, 우리가 전동기 토크와 그리고 부하 토크가 만나는 지점에서 실제로는 운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제가 하나 기억을 해달라는 게 뭐였죠? 바로 이 최대 토크가 되는 지점에서 이 슬립 S1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자, 우리가 X2분의 R2다라고 표현을 해달라고, 기억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대 토크 타우 맥스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냥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요, K의 이 X2에 이 2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시험에서 출제는 크게 되지 않아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이 X2를요 반대로 넘기고요, S를 분모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자, 우리가 X2라고 하는 것이 자, 슬립 S분의 저항 R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R2입니다. 지금 이렇게 글씨가 이상한데 R2가 되고요. 이렇게 X2는 S분의 R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가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리액턴스 성분은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지금 이 X2를 일정하다. 무엇이 일정하냐? 바로 S분의 R2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R2도 일정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종류 중에서 농형과 그리고 권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권선형은요, 가변 저항기가 추가가 되었다고 했어요. 즉, 저항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즉, 2차 측에 R2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례추이는요, 모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례추이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R2를 바꿔주면, R2의 값이 변화를 하면요, 그 값이 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립도 동일한 비율로 변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슬립이 변화를 하면 우리가 속도도 변화를 하고요. 그런 전동기의 특성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비례추이다라고 해서 이 R2의 변화에 따라서 이 토크 곡선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곡선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R2를 넣어주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R2를 더 넣어주게 되면, R2가 더 증가를 하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넣어주면, 계속 최대로 넣으면 이렇게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례추이
속도 토크 곡선이 돼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첫 번째로요. 이 최대 토크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 토크는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할수록 우리가 최대 토크는 유지된 채로 계속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슬립이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을요, x2분의 r2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기존에 슬립이 0일 때,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가 같을 때에서 자, 이렇게 속도가 0일 때, 즉 슬립이 1일 때를 보면요, 자,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립이 증가하는구나. 슬립이 0에서 1로 증가하는구나. R2를 추가할수록 증가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동 토크가 지금 증가하는구나. 아, 기동 토크가 우리가 R2를 넣으면 넣을수록 커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는요, 2차 저항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이 R2를 조정함으로써 이 슬립을 바꿔줘서 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슬립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R2가 증가를 하면요, 우리가 S분의 R2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슬립도 동일하게 증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슬립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우리가 슬립이 증가할수록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가 성립을 하겠죠. 다음 3번, 2차 저항이 증가를 하면요, 기동 토크가 커진다. 2차 저항이 증가를 하면 기동 토크가 커진다라는 것을 이 곡선의 형태를 통해 알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2차 저항이 증가하면 기동 전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R2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V였죠. 자,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성분이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전류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전류가 감소한다. 자, 2차 저항을 증가해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자,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R2에 대한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R2가 아무리 변화를 해도요, 이 최대 토크에는 그 식이 변화가 있지 않다. 우리가 X2도 일정하고요, E2도 일정하다라고 할 때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R2와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겠죠. 다음 여섯 번째,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R2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 즉 가변 저항기가 있을 때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조건도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추가로 더 기억을 해 주시게, 시험에 무엇이 나오냐? 자,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 자, 힌트를 드리면요, 자,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이 S분의 R2가 일정해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S분의 R2가 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요, 전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식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R2가 증가를 하면 S도 슬립도 증가를 하니까 비례추이가 가능하다면, 자, 식에 S분의 R2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비례추이는 불가능하겠죠. 자, 그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동을 기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출력, 효율, 동선, 동기, 속도가 비례추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 혹은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이 앞글자 동만 기억을 해주시면 그 외의 것들의 정답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례추이였고요. 뒤에 조금 남았는데 칠판 지우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례추이에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뭐 3번부터 4번, 5번, 6번까지 해서 다양한 공식들이 적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것만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자, 첫 번째로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삽입해야 할 2차 저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기동 시에, 자, 지금 기동 시에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단순히 공식을 찾는 문제만, 이렇게 공식을 찾는 문제만 출제가 되고요. 혹은 간단하게 대입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그냥 외울 수는 없죠. 이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삽입해야 할 2차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동 토크예요. 자,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기존의 속도 토크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부하 토크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안정적인 운전은 언제 가능했죠? 바로 전동기 토크와 부하 토크가 만나는 지점에서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그때 토크를 우리는 전 부하 토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동 토크를 이 전부하 토크와 동일한 값으로 운전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을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속도 토크 곡선을 바꿔주려면 우리가 R2의 저항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바꾸기 위해서 삽입해야 할 2차 저항이 바로 S분의 1-S의 R2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저항을 삽입을 하면 곡선이 기동 토크가 기존의 전부하 토크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공식의 형태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전에 유도전동기 등가 회로를 배우면 이러한 형태가 뭐였죠? 바로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하는, 다시 좀 이상하죠? 기계적인 출력을, 지금 이상합니다.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과 그 공식의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바로 S분의 1-S의 R2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동 시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을 묻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것을 의미하냐? 마찬가지로 기동 시입니다. 자, 기동 시에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로, 자, 기존의 곡선에서 최대 토크인 지점과 같은 값으로 우리가 기동 토크로 사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동 토크가 최대 토크와 일정하니까 이러한 곡선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곡선을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2차 저항을 얼마만큼 삽입해야 하냐? 바로 x1 플러스 x2의 마이너스 R2로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 주어야 한다. 자, 여기서 장난을 많이 치는 거는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거나 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R2가 기동시의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값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도 보시면요, 최대 출력, 그리고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과 최대 출력을 발생시키는 슬립의 관계가 있죠. 이 내용들은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비례추이였고, 자, 계속해서 유도전동기 원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입니다.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원선도 혹은 헤일랜드의 원선도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은요, 전기기기 전공서적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선도를 실제 해석하는 방법도 적혀 있고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기사 수준에 있어서는요, 딱 두 가지만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원선도의 지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암기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개념을 완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 외의 것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공부량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원선도의 지름이에요. 자, 지름이 무엇과 비례하고 무엇과 반비례하는지가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지름이 아니라 한번 눈을 조금 흐리게 보시면요, 저는
전류로 보입니다. 전류. 자, 지금 이렇게 지읒과 리을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지읒과 리을이 들어간 게 바로 전류를 떠올려 줍니다. 자, 우리가 전류는 어떻게 표현했죠?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 R분의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R은요, 저항이었는데 리액턴스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X분의 전압인데 전압을 2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원선도의 지름, 전류를 떠올려서 어떤 관계가 있냐? 리액턴스에는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은 딱 이렇게 원선도의 지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물으니까 자,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가?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시험은요,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서 네 가지 선지 중에서 틀린 것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입니다. 원선도.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게 원선이에요. 자, 이 선은 뭐죠? 우리가 태양이다라고 합니다. 자, 태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태양은요,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선이다라고 하고, 자, 태양입니다. 자, 이렇게 태양을 그려주고, 이렇게 태양을 보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뭐 일을 끝나고 아니면 공부가 끝나고 딱 밖을 나가시면요, 해가 저무고 있습니다. 자, 해를 보면 해가 이렇게 저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바로 저무구를 떠올려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전력 원선도를 보시면 우리가 저무구를 떠올려서 각각 저항시험, 다음으로 무부하시험, 마지막 부속시험을 해야지만이 이 원선도를 작성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는요, 그 외에 불필요한 시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불필요한 시험을 골라라고 하면 이 저무구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요, 전용 유도전동기 원선도 문제는요, 다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자, 우리가 전동기에서는요, 기동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왜 기동법을 사용을 했냐? 자, 우리는 기동 시에 기본적으로 기동 토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한다. 기동 토크가 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동 토크가 커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더불어서 기동 전류도 증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동 전류가 너무 증가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전류가 많이 흐르면 권선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었죠. 자, 권선이 손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동 전류를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기동 전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동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기동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기동 토크는 크게 가져가면서 이 기동 전류는 제한을 한다. 이게 바로 기동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도요, 우리가 기동법이 존재하는데, 자, 종류에 따라서 이 기동법이 다르게 됩니다. 자,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있고요. 그리고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부터 한번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전전압 기동법입니다. 전전압 기동법. 자, 이 전전압 기동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요, 직입 기동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압을 그냥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도의 기동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격 전압을 그냥 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기동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 전압을 인가하는 것, 우린 이것을 전전압 기동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동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4에서 6배 정도로 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동 전류가 4배에서 6배 정도로 큰데도 그냥 사용하는 다시 기동법을 우리는 전전압 기동법이라 한다. 자, 그래서 기동 전류가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어요? 바로 5kW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서만 이 전전압 기동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요, Y 델타 기동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Y 델타, Y 결선, 델타 결선할 때 그
그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동 시에는요, 고정자 권선을 Y로, 즉 Y 결선으로 접속한 후에 기동을 하고요. 기동 전류를 감소시킨 후에, 자, 기동 시에는요, 기동 전류를 감소시켰어요. 우리가 Y 결선을 해서. 자, 그런데 운전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운전 속도에 도달했으니까 안전하게 이때는 델타 결선으로 바꿔서 그렇게 운전하는 방식을 우리는 Y 델타 기동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요, 기동 토크는 3분의 1배, 기동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 기동 전류는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에서 15kW의 전동기에서 사용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기동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었죠.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자, 우리가 Y 델타 기동법을 사용했을 때 기동 시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로 줄었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 기동 시는요, 이렇게 Y 결선으로 기동을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운전을 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건데, 자, 이때 동일한 전동기의 상이니까 각 쌍의 임피던스는 당연히 동일할 거고요. 내가 인가해준 전압도 당연히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V와 Z가 동일할 때, 자,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1차 측에 V만큼의 전압을 인가를 하면요, 자, 이때 유도 전동기의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자, Y 결선은요, 우리가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뭐에? 바로 선간 전압에. 그래서 루트 3분의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델타 결선은요, 델타 결선은 우리가 V만큼 인가를 했을 때 상에도 동일하게, 자, 여기에 이렇게 상에도 동일하게 V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Y 결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Y 결선. 자, 그리고 운전 중에는 자,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전압을 한번, 자, 기동 전압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동 전압. 자, 이때 기준을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델타 결선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델타 결선의 상전압, 이 V를 기준으로, 그럼 기동 시에는요, 이 Y 결선일 때는 기동 전압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지금 루트 3분의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Y 결선은요, 루트 3분의 V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델타 결선을 사용할 때보다 Y 결선을 사용했을 때, 기동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 감소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엔 기동 토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델타 결선으로 기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토크를 타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토크가 타우라면, 자,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었죠. 우리가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관계식이 있었죠. 자, 그럼 지금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 감소했어요. 그럼 토크는 루트 3분의 1배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토크는 어떻게 되냐? 자, 토크는 3분의 1배가 감소가 된다. 자, 3분의 1배, 루트 3분의 1의 전체 제곱배만큼 감소를 해서 3분의 1배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크가 3분의 타우가 된다. 기동 토크가 3분의 타우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목적이 뭐였죠? 바로 기동 전류였습니다. 기동 전류. 자,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Y 결선일 때는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동 전류는 어디냐? 우리가 이 선에 흐르는 이 외부에서 이렇게 전동기로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는 기동 전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우리가 Y 결선은요, 선전류와 상전류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 흐르는, 이 상에 흐르는 전류가 곧 기동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럼 I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Z분의 V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루트 3 Z분의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해주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 Y 결선일 때 기동 전류는 3Z분의 루트 3의 V가 된다라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델타 결선일 때 기동 전류를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때는 우리가 또 상을 기준으로 한번 하면요. 자,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죠?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Z분의 V가 됩니다. 자,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요. 우리가 상전류에 곱하기 루트 3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은 Z분의 기동 전류가 Z분의 루트 3의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델타 결선은 기동 전류가 Z분의 루트 3의 V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 이 경우는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만큼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Y델타 기동법을 사용해서 이 기동 전류를 3분의 1배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Y델타 기동법이었고, 다음은 자, 리액터 기동법입니다. 리액터 기동법.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리액터 기동법은 무엇이냐? 자, 마찬가지로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전동기 1차 측에 철심이 든 리액터를 직렬 접속하여 기동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전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3상, A상, B상, 그리고 C상에서 전원을 공급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1차 측에 철심이 든 리액터를요, 직렬로 접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제한하게 되는데, 자, 어떤 방법이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리액터가 있어요. 자, 리액터는 L 성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액턴스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리액턴스 성분이 있으면 내가 전원을 공급했을 때 이곳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전류를 I다라고 한다면 IX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요, Z분의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합니다.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면, 자, 그럼 전체 전압은요,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전압이 떨어지면요, 전류는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 이렇게 리액터를 직렬 접속함으로써 전압 강화를 증가시키고 기동 전류를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정적인 운전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개폐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닫으면서, 자, 이때는요, 여기에는 저항 성분이 있어요. 자, 방해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곳은요, 그냥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는 모두 이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동 시에는 이렇게 여기를 오픈시켜서 리액터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기동 전류를 제한시키다가, 자, 안정적인 운전이 되면요, 자, 이렇게 개폐기를 모두 온시킵니다. 투입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전류가 모두 이곳으로 흐르면서 이때는 리액터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액터 기동법이었어요. 자, 다음 기동 보상기법입니다. 자, 기동 보상기법은요, 3상 단권 변압기를 Y 결선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때 강압기로 이용을 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권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승합기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강압기로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자, 1차 측이 자, 이렇게 직렬 권선이 있고요. 또 공통 권선이 있겠죠. 이번에 1차 측이 더 고압이고 2차 측이 저압이 돼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단권 변압기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내가 1차 측 전압이 V1이다라고 하고요, 2차 측 전압이 V2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V2 전압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즉, 강압된다 해서 강압기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측의 전압이 지금 떨어졌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Z분의 V이기 때문에 지금 V가 떨어졌습니다. 자, V가 떨어지면 당연히 전류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동 보상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기동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15kW 이상의 전동기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콘도르퍼법이란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콘도르퍼법은 기동 보상기법과 그리고 리액터 기동법을 혼합한 방식인데 시험에 거의 출제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네 가지에서 거의 출제가 되니까 앞에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러한 기동법도 있구나. 아, 콘드로퍼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요. 2차 저항 기동법이에요. 자, 2차 저항 기동법은요. 우리가 비례추이를 사용한 기동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는요. 비례추이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비례추이가 무엇이냐? 자, 일정했습니다. 자, 무엇이 일정했냐? 바로 슬립 S분의 R2가 일정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2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비율에 맞춰서 슬립이 조정이 되었고 전동기의 특성이 제어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2차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자, 2차 저항이 증가가 되면은요. 우리가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Z분의 V가 되고, 자, 저항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자, 우리가 임피던스 전체 저항 성분이 증가하는 거겠죠. 자, 분모가 증가를 하니까 우리가 이 전류는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차 저항을 증가시켜서 이 전류를 제한한다.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2차 저항 기동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요. 우리가 이 기동법도 그렇고 뒤에 있을 속도 제어법도 그렇고요. 항상 2차가 들어간 거는요. 전부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할 때 뭐 2차가 들어있다. 그럼 바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니까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게르게스법인데 자, 지금 교재에도 정리가 된 게 없죠. 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 게르게스법도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기동법도 있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었고요. 계속해서 이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제어법도 동일합니다. 자, 유도 전동기에서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있고요.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농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농형은요. 이렇게 극수 변환법, 주파수 제어법, 그리고 1차 전압 제어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도 제어법은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공식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속도 제어예요. 그래서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P분의 120F 동기 속도에 1-S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수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이 슬립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극수 자체, 이 전동기의 극수 자체를 변환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법을요. 우리는 극수 변환법이라고 하고 주파수를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는 주파수 제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파수 제어법은요. 시험에서 다른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선박용 추진기에서 선박 추진용입니다. 선박 추진용. 자, 선박 추진용 전동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또 인견 방직의 공장에서 자, 포트 모터로 사용이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출제가 되면요. 바로 여러분들은 주파수 제어법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요. 이 주파수 제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F 방식을 사용하는 그러한 속도 제어법이 됩니다. 자, 이 F는요. 우리가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다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를 이용한 방식이다. 즉 전압을 바꿔주고 주파수를 바꿔줌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차 전압 제어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은 거는 슬립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1차 전압 제어법이 곧 슬립을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립 S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슬립 S와 전압의 관계는요. 우리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전압을 바꿔주는 것, 다시 슬립을 바꿔주는 것이 곧 전압을 바꿔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말만 바꿔서 우리는 1차 전압 제어법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이에요. 자, 이번엔 권선형 유도 전동기. 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권선형은요, 우리가 2차가 들어가면 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뭐 기동법이든 속도 제어법이든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요, 2차 저항 제어법이 있어요. 또 2차 저항입니다. 말 그대로 비례추이를 사용하는구나. 우리가 권선형은요, 비례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비례추이는 일정하게 되는데, 자, 무엇이 일정하냐? 바로 슬립 S분의 2차 저항 R2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차 저항을 예를 들어 증가시켰다라고 한다면 슬립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슬립은 증가하게 되면은요, 결국에 슬립이 증가했다. 즉, 손실률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자, 반대로 이 2차 저항을 떨어뜨리면 이 슬립도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슬립이 작아지면은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는 방법을 우리는 2차 저항 제어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례추이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자, 2차 회로에 저항을 넣어서 이 슬립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들을 한번 읽어 주시고요.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2차 전압 제어법이 있어요. 자, 2차 전압 제어법. 자, 그래서 유도 전동기 회전자 권선의 2차 기전력 S2와 동일 주파수의 전압 EC를 인가하여. 자, 그래서 지금 1차 측, 2차 측을 보시면요. 자, 지금 2차 측이 운전을 할 때 지금 등가 회로를 그렸는데 기존의 S22 그리고 R2, SX2일 때 지금 보시면요. 외부 전압이 지금 EC만큼 인가가 됐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가를 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는 2차 전압 제어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크가 일정한 상태에서 속도에 변화를 주어야만 하고요. 토크가 일정하면 2차 전류가 일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토크가 일정하면 결국 2차 입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우리가 토크 공식에 의해서 9.5 n분의 P라는 공식이 있었고 우리가 그 N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NS 그리고 P0를 P2로 바꾸었을 때 우리가 결국에 이 토크는 2차 입력과 서로 동일선상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동기와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P2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토크가 일정하면 2차 입력도 일정하게 되겠죠. 그럼 2차 입력 E2, I2 코사인 세타 2라고 하는 값에서 우리가 이 E2는 일정하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도 일정하니까 당연히 이 I2도 일정해야만 하겠죠. 우리는 이 2차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운전 시에는 슬립이 0.02에서 0.025이므로 자, 우리가 이 SX2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운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운전할 땐 슬립이 작아요. 우리가 정지일 때가 슬립이 1로 굉장히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슬립이 작게 되는데 슬립이 작으니까 결국에 이 X2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속도 제어를 하냐? 자, 이렇게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다시 이 앞전의 회로에서 전류 I2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I2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I2라고 하는 것은요. Z분의 V죠. 그래서 Z를 계산을 하면요. 자, 이렇게 루트에 R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SX2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루트를 해주고 이것분의 전압은 우리가 SE2의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외부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C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SX2는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있다. 슬립이 작으니까 무시를 할 수 있고요. 이 I2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정할 때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C를요.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가해준 전압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2차 측 기전력과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되면은 우리가 이 C를 외부 전원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R2는 일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I2가 일정하기 위해서 이 EC가 증가한 만큼 SE2도 증가를 해야 할 거예요. SE2가 증가를 하니까 슬립은
증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투가 일정하니까 슬립이 증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슬립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EC가 감소를 하게 되면 SE2가 감소를 하고 그럼 슬립이 감소함으로써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기전력과 같은 방향으로 인가를 했다. 즉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요, 이번에는 EC를 증가시키면 일정하기 위해서 SE2가 감소를 해야 하고 슬립이 감소해서 속도는 증가한다. 자, 반대로 EC가 감소를 하면요, SE2가 증가를 하고 S가 증가를 함으로써 속도가 증가한다.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속도 제어가 가능함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 하나 더 있죠. 자, 종속, 접속, 속도 제어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빼먹을 뻔했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 2대 이상의 유도 전동기에 연결하여 극수를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대 이상의 유도 전동기를 연결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자, 우리가 P분의 120F다라고 했었죠. n이 아니라 ns,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을 P분의 120F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극수 P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종속, 접속, 속도 제어법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2대 이상의 유도 전동기를 사용을 하죠. 그럼 2대의 극수를 우리가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직렬, 가동, 종속법을 사용을 하면요, 자, 극수가 지금 더해졌습니다. 자, 지금 2대의 유도 전동기 각각의 극수가 더해준 형태가 되고요. 직렬, 차동, 우리가 빼준 거죠. 빼줬을 때는 이렇게 P1-P2로 극수를 빼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병렬 종속법은요, 우리가 두 극수의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이 동기 속도 NS라고 하는 것이 P분의 120의 형태인데 가동이면 이 극수를 더해주고 그리고 차동은 빼주고 병렬은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시험은요,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냥 직렬 종속법이다라고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교재 밑에 팁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직렬 종속법으로 출제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가동, 차동 둘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렬 종속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P1 플러스 P2를 더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요, 우리가 속도 제어법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유도 전동기의 역회전 및 제동입니다. 자, 그런데 제동은요, 우리가 이전에 직류기 때부터 우리가 다 배워왔었죠. 역상 제동, 그리고 발전 제동, 그리고 회생 제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역회전,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역회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덕션 모터다 해서 우리가 IM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삼상이에요, 삼상.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도 전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상으로 전원을 공급해서 A상, 그리고 B상, 그리고 C상을 통해 이 유도 전동기를 운전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줍니다. 자, 이 세 선 중에 임의의 선을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A상을 이곳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C상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즉 임의의 두 선을 반대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A, C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임의의 두 선입니다. 뭐 BC가 될 수도 있고요, CA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 임의의 두 선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역회전은 이것만 기억하면 끝이 납니다. 역회전은 이거밖에 출제가 안 돼요. 유도전동기, 삼상 유도전동기를 역회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의 두 선을 우리가 교체해서 바꿔주면 역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를 보시면요, 유도전동기의 시험 및 측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슬립의 측정이 있죠. 자, 이게 20개년 중에서 딱 한 번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전동기 토크 측정 방법은 그냥 무시해주면 됩니다. 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넘겨주고 다음은 바로 유도전동기의 이상 기동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끝으로 한번 삼상 유도전동기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크로우링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이 크로우링 현상이 무엇이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고조파에 의해 낮은 속도에서 안정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가속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크로우링 현상이라고 한다. 자, 방지 대책으로 우리는
경사 슬롯을 채용한다라고 해요. 자, 핵심이 뭡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에 고조파 성분이 들어가서 낮은 속도에서 안정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가속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그리고 토크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축이 속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토크가 돼서 우리가 그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부하 토크를 지금 이렇게 부하 토크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한다면, 자, 부하 토크와 전동기 토크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그때의 토크를 전 부하 토크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 속도, 토크 곡선이 이상적으로 아주 예쁜 파형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 유도 전동기의 고조파에 의해서 이 곡선이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부하 토크와 그리고 전동기 토크가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지점에서도요, 지금 전동기 토크와 부하 토크가 서로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전동기가 안정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안정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이때의 속도 n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가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크로우링 현상을요, 이 크로우가 기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속도를 더 가속시키지 못하고 이런 낮은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우리는 크로우 현상이라고 한다. 방지 대책으로는요, 우리가 경사 슬롯, 스큐드 슬롯이라고 했죠.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적인 내용은요, 사실 잘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고요.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 이 고조파 회전 자개 방향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지금 식이 나와 있어요. 이 H라고 하는 것이 고조파 차수죠. EN, N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였죠? 삼상 유도 전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상이므로 우리가 M, 상수를 3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H라고 하는 것은 6N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조파 차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H, 고조파 차수는 6n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n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H는요, 3n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n은요, 그냥 1, 2, 3으로 숫자를 쭉쭉쭉 대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1을 넣었을 때 우리가 제7 고조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 13 고조파, 3을 대입했을 때 19 고조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이면 1을 넣으면 5 고조파, 2를 넣으면 11 고조파, 3을 넣으면 17 고조파가 되고요. 자, 3L일 때는 1이면 3, 2면 6, 3이면 9 고조파로 쭉쭉쭉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본파와 같은 방향의 회전 자개를 발생시킨다라고 합니다. 즉, 이 고조파에 의해서 이 고조파가 우리가 기본파와 같은 방향의 회전 자개를 발생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자,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조파에 따라서 기본파와 회전 자개가 어떤 방향인지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대 방향이다라고 표현했었죠. 우리가 기전력 2다라고 하는 것도요, 마이너스 n에 자 dt분의 d파이다라고 한 것처럼, 자, 이때 마이너스가 의미한 게 뭐였어요? 항상 반대 방향, 방해하는 방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구나, 이 경우는 기본파와 반대 방향의 회전 자개를 발생시키는구나, 마이너스면 반대로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회는요, 회전 자개 자체를 발생시키지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고조파의 속도는 뭐냐? 우리가 이 회전 속도가요, 그냥 고조파 차수 분의 1입니다. 역수가 돼요. 그러니까 11고조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H분의 1이다 해서 11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7고조파면 7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조파 차수의 역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 두 번째 이상현상은 바로 게르게스 현상입니다. 자, 게르게스 현상은요, 그냥 이 개념이 무엇인지
묻는 정도만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건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전동기가 무부하 또는 경부하로 운전 중에 고조파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한상이 단선되어 결상이 되더라도 2차 회로에는 단상 전류가 지속적으로 흘러서 전동기가 전격 속도의 약 50%인 부근에서 더 이상 가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단선이 되었어요. 단선이 되어서 지금 단상 전류가 흐릅니다. 자, 기존에는 삼상 전류가 흘렀는데 지금 단상 전류가 흐름으로써 지금 슬립이 0.5로 손실률이 50%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전격 속도의 약 50%인 부근에서 가속을 못하고 운전하는 현상을 우리는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50%가 반드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그러한 이상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요,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는 끝이 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